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2023년 운동 생리학입니다. 23년의 운동 생리학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주 기본에 충실한 문제만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변형된 문제나 막 어렵게 꼬아놓은 문제보다는 아주 기본, 운동 생리학의 기본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자, 에너지원. 우리가 음식물 섭취를 할 때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에너지원으로 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터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죠?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에너지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세 개는 비타민, 무기질, 물.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에너지원이 아니고 조절소 역할을 한다. 얘는 영양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6대 영양소 또는 5대 영양소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운동 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러나 일반인 수준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백질은 약 3%에서 8% 정도밖에 쓰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주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보기를 볼게요. 1번 근육의 중성지방, 2번 바이타민, 3번 글루코스, 4번 젖산이에요. 그렇다면 영양소, 에너지원이 아닌 조절소가 무엇이에요? 바로 비타민이다. 그렇죠. 중성지방, 글루코스, 젖산 모두 ATP를 합성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비타민 C는 조절소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근수축에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필수적인 칼슘 이온을 저장을 하고 분비를 하는 근육 세포 내 소기관은 무엇인가요? 1번 근형질 세방, 2번 세틀라이트 셀, 위성세포, 3번 미토콘드리아, 4번 근핵이에요. 근육이 수축하는데 칼슘이 분비되는, 칼슘 이온이 분비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자, 근형질 세망에서 이렇게 베지클들이 있다. 그렇죠? 막 전이를 통해서 그렇죠. 근형질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고 치면 그렇죠. 전기적 신호가 와서 베지클이 빵 터져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리셉터에 의해서 들어오고 여기서 어디로 가요? T 세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근형질 세방으로 가게 된다. 자극을 한다. 근형질 세방에서 칼슘을 방출한다. 칼슘을 방출하면 트로포닌에 붙게 되고 트로포마이오신을 움직이게 해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바인딩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인해서 ATP가 그렇죠? ATP 플러스 PI가 되면서 파워 스트로크를 일으킨다. 그렇죠. 이게 정리가 되죠, 지금. 머슬 컨트랙션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답은 뭐예요? SR 근형질 세망이다 라는 거죠. 자, 오답 해설 볼까요? 자, 세틀라이트 셀 위성세포는 새로운 근육이 생성되는 뉴클리어의 공급원이다. 근육의 성장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위성세포이다. 마이토콘드리아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진핵생물의 세포 안에 ATP를 합성을 하고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세포의 소기관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 EPOC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운동 후에 초과로 산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1번 증가한 체온이래요. 2번 증가한 젖산, 3번 증가한 호르몬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4번 증가한 크레아틴 인산, 포스포크레아틴 인산, CP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당연히 포스포크레아틴이죠. 운동 중에, 운동 후에 EPOC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계속 머슬이 컨트랙션 되려면 ATP가 필요해요. ATP가 분해를 하면서 파워스로를 일으킨다고 지금 앞선 문제에 이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ATP 플러스 PI가 다시 ATP로 결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스포크레아틴이, PC가, CP가.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강도 운동으로 운동을 했다면 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상식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썼으니, 근육이 수축을 했으니, ATP를 썼으니, 재합성을 시켰으니 얘는 떨어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문제하고 전혀 관련 없는 보기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다. 안정 상태에서 운동으로 전환되면 ATP 생성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 내 포스포크레아틴의 농도는 저하된다. 그렇죠.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렇죠. 심화해서 운동 후의 대사율의 규모, 시간, 강도에 따라 이 POC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수중 운동 시에 물 안에서 운동하는데 체온 조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체온 조절을 하려고 해요. 물 안에서 운동을 하는데 1번 폐활량, 2번 체지방량이에요. 지방량이 많을수록 적을수록 상관이 체온 조절에 있겠죠. 운동의 강도예요. 저강도로 할 것인가 고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온이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겠죠. 물의 온도, 영하의 물의 온도, 얼음을 깨고 운동하는 운동이냐 아주 뜨거운 물에서 운동을 하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체온 유지에 필요한 요인으로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폐활량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온 유지와 상관이 있을까요? 라는 아주 쉬운 문제죠. 공기를 최대한 들여마신 후에 최대한 배출시킬 수 있는 공기의 양을 폐활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체온 유지와는 이 세 개의 보기보다는 동떨어져 있다.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원되는 근섬유의 순서예요. 근섬유. 저강도, 고강도, 파이버 타입이라고 칩시다. 저강도 때 어떤 게 쓰이고 고강도 때 어떤 근육이 파이버 타입이 쓰이냐인 거예요. 저강도일 때 타입 1이 쓰이죠. 지근이 쓰인단 말이에요. 뭐예요? 즉 백근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그러면 뭐? 산화적 효소가 많다. 오래 할 수 있다. 고강도. 그렇죠. 타입 2가 해당된다. 그렇죠? 그 중에서 타입 2A가 쓰인다. 대신 백근이다. 이게 접근이죠. 접근. 그렇죠. 백근, 지근, 속근이다. 백근이다. 그렇죠. 산화적 효소가 낮다. 그래서 빨리 운동을 멈추게 된다. 오래 수행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자, 이런 논리에 봤을 때 타입 1 섬유에서 지근에서 속근으로 타입 2A로 그 다음에는 중간 섬유 타입 2 X까지도 쓰이게 된다. 속근, 백근이고 패스트 트위치 파이버 타입 2 X 타입 2A 지금은 접근이고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 타입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장기간의 규칙적인 유산소 훈련의 결과래요. 장기간에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했대요. 결과로 최대 운동 시 나타나는 심폐 적응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장기간의 유산소 운동을 오랫동안 했을 때 심폐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래요. 1번 최대 산소 섭취량 VO2 맥스가 증가한대요. 두 번째 심장의 용적과 심근의 수축력이 증가한대요. 심근의 수축력이 증가하면 일단 카디악 아웃풋이 커질 거고요. 거기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레프트 벤트리큘러에서 나오는 일의 박출량이 높아질 거예요. 이거죠 지금. 심박출량이 증가된대요. 보기 다 맞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다. 항상성 유지를 위해 신체 조절 중 부적 피드백이 아닌 것은이요. 자, 부적 피드백을 뭐라고 얘기해요?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낮추는 부적 피드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심장이 빨리 뛰면 좀 덜 뛰게끔 만드는 부적 피드백이 운동이 끝난 뒤에는 나온다는 거죠. 자, 세포 외액에 CO2의 조절을 시킨대요. 체온 상승에 따른 땀이 분비가 된대요. 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땀을 분비해서 심부의 온도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혈당 유지를 위해서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식사를 통해서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어떤 호르몬이 나온대요. 출산 시에 자궁을 수축하여 활성화를 증가시킨대요. 부적 피드백이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이 세 개는 서로 반대의 액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대가 아니고 포지티브, 즉 긍정적인 피드백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답은 4번이다. 출산 시 자궁 수축 활성화 증가는 긍정적인 피드백이다. 즉 초기 자극을 증가시키는 역할, 자극과 같은 방향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부적 피드백이라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요소들의 일반 수치로 다시 돌리는 역할이 바로 부적 피드백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 중에 1회 박출량,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한대요. 스트로크 볼륨이 공식이 뭐예요? 이완기 말 혈액량 마이너스 수축기 말 혈액량이다. 심장이 이완됐을 때 가장 마지막 부분의 혈액량과 심장을 빵 짜줬을 때 마지막에 남은 양, 이 갭이 바로 혈액이 나간 양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증가 원인은 옳지 않은 것은 대동맥 압의 증가에 따른 엘렉트로드의 증가, 후부하 증가예요. 호흡 펌프 작용에 의한 정맥 회기량, 비너스 리턴, 그렇죠? 스트로크 볼륨이 빵 일어났어요. 그렇죠? 온몸을 뺑 돌고 산소도 떨궈주고 이산화탄소 받아가지고 다시 일로 들어오는 양이 증가래요. 얘가 많이 들어와야지만 얘가 많이 나가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골격근 수축에 의해서 근육 펌프의 증가. 근육 펌프가 뭐예요? 바로 정맥 회기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너스 리턴을 위해서 근육 펌프가 작용이 증가한대요. 교감신경 자극에 의한 심근의 수축력의 증가. 교감신경이 자극해서 얘를 더 세게 짜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대요. 대동맥 압, 심장에서 빠져나오는 혈액인데 여기 동맥의 압이 커진 거예요. 여기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나올 때 얘 압력이 커서 막아주는 거죠.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는 다시 이걸로 인해서 일회 박출량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일회 박출량 스트로크 볼륨의 심실에 수축할 때 배출되는 혈액의 양이다. 다시 말해서 일회 박출량은 이완기말 용적, EDV- 수축기말 용적, ESV다. 자, 9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훈련한 운동선수의 운동 강도에 따른 에너지원, 운동 강도에 따른 에너지원은 무엇인가요? 자, VO2max에 25에서 85%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운동 강도가 날 때 근육이 어떤 타입이 쓰인다 그랬죠? 지근이 쓰인다. 그렇죠? 적근이 쓰인다. 이거는 속근이 쓰인다. 백근이 쓰인다. 그렇죠? 지근에서는 에너지원을 뭘 써요? 지방이 쓰인다. 속근에서, 즉 백근에서 뭐가 쓰인다?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볼게요. 25%에 가장 뭐가 많이 쓰인다? 혈중 포도당, 근글리코겐, 혈중 유리지방산, 근중성지방이래요. 두 개, 아웃. 탄수화물이니까. 그렇죠? 쭉 올라갔을 때 뭐가 제일 많이 쓰인다? 백근에서는 근글리코겐, 혈중의 유리지방산이 쓰인다. 그렇죠?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혈중의 유리지방산. 왜냐하면 근육의 중성지방이 아닌 혈중의 유리지방산의 에너지원을 쓰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육의 글리코겐이 글루코스로 나오면서 에너지원을 쓰이게 된다. 혈중에서. 필요한 근육으로 가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운동 강도가 약할 때는 지방이, 운동 강도가 강할 때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쓰이게 된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다음 중 소뇌 기능에 대한 소뇌의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소뇌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골격근 운동의 조절의 최종 단계. 운동 조절의 최종 단계. 빠른 동작
빠른 동작의 정확한 수행을 위한 통합 조절. 고유 수용기에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동작을 수정한다. 자, 손의 기능이 뭐예요? 뇌가 전후, 손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하는 역할이 신체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정답은 최종 결정 단계가 아니다. 이 두 가지다. 통합 조절하고 동작을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뇌 복잡한 운동의 조직화, 합숙화된 경험을 저장, 감각 정보를 수용하고 운동 피질은 대뇌에서 수의적인 운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소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에 따른 환기량의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환기량이죠.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이 환기량, O2와 CO2를 조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운동 시작 전에는 운동 수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을 해서 환기량이 증가할 수 있대요. 호흡량이. 운동 직전에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막 흥분감에 의해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환기량이 증가할 수 있대요. 맞는 말이죠. 운동 초기에 환기량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경동맥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여기 요골동맥이고 경동맥에 위치한 화학 수용기의 반응이래요.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1의 호흡량은 감소한대요. 근데 호흡수는 증가한대요. 운동 강도가 증가하는데 호흡량은 감소하고 호흡수는 늘어난대요. 이 매칭이 될까요?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호흡량과 호흡수가. 리을 회복기 환기량은 운동 중에 생성된 체내 수소 이온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관련이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3번이다. 운동 시 환기량의 변화 영향, 운동 시작 전엔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흥분성 호르몬에 의해서 호흡이 빨라질 수 있다. 운동 초기에는 근육이나 관절 수용기로부터 자극을 증가한다. 운동 중에는 대사 과정의 산물, 즉 CO2나 H나 K 같은 것들에 의해 증가된다라는 거죠. 자, 오답을 한번 볼까요? 경동맥에 위치한 화학 수용기, 즉 경동맥 소체는 보기 나왔죠. 동맥의 산소 분압, 이산화탄소의 분압, pH의 변화에 민감한 거예요. 환기량이 아니고. 그렇죠. 오케이.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주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당황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말로 쉽고 간단한 문제예요. 볼게요.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한 개의 포도당, 얘가 키워드예요. 유산소성 ATP 생성이 몇 개 되냐예요. 정답은 일단 32개예요. 이거 뭐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과정을 몰라도. 해당 작용이 일어나고요. 아세틸코어까지 간대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해당 작용, 아세틸코어. 전자전달계와 크랍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로 간다는 거죠. 볼게요. 1번 크레페로, 베타산화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게 베타산화죠. 그러니까 당연히 크랩 사이클. 여기 전자전달계가 있었다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오답일 수도 있겠죠. 닮은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크레페로가 나왔더니 당연히 1번과 3번 중에 정답일 거고, 그렇죠? ATP는 총 32개가 생성이 된다. 이것들은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몇 개가 나오냐까지도 알면 좋겠지만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사실. 어차피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정답으로 나올 거니까. 이걸 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블랭크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함이라면 32개를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요. 유산소성 ATP의 계산, 해당 작용을 통해서 2개 ATP, 2개 NADH 생성이 돼서 총 7개가 되고, 피르베이트에서 아세틸코어로 변환되면서 2개 NADH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5개 ATP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5개 ATP가 되고, 크랩 사이클을 통해서 2개 GTP와 6개 NADH, 2개 FADH가 생성돼서 총 20개가 되고요. 이때 총 계산을 하게 되면 7 더하기 5 더하기 2에서 32개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글리코겐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플러스 1개에서 33개가 된대요. 왜? 글리코겐에서
문제가 뭐예요? 하나의 포도당이에요. 글리코겐에서 글루코스가 되려면 분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글루코스가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어디예요? 근육과 간이죠, 간. 여기로 글루코스를 글리코겐 형태로 변화를 시켜서 저장을 하고 키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쓰려면 이 글리코겐을 다시 글루코스로 분해를 시켜서 써야 돼요. 그때 ATP 관계가 더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문제는 이거다. 32개를 묻는다. 한 개의 포도당이니까. 오케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지금 전공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기 위한, 답을 맞추기 위한 지금 그렇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13번. 체중 80kg인 사람이 10m로 10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소비 칼로리는, 이러면 대사에 관련된 식이 필요해요. 자, 80kg인 사람이 10m로 운동을 했대요. 1m는 뭐예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 나오죠. 3.5 ml per kg per min이에요. 볼게요. 1m는 1분당 체중 1kg당 3.5ml를 사용한대요. 이게 1m래요. 그렇다면 공식이 80kg인 사람이 10m 운동했대요. 근데 1m는 3.5니까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몇 킬로? 몇 분? 10분간 달리기를 했대요. 나누기 200이에요. 대사 공식은. 그래서 정답은 140이 나온다. 이거는 산수 문제인데 이 대사 방정식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누기. 그래서 이 대사 공식은 매트 곱하기 3.5 곱하기 킬로그램이에요. 10m로 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0분간. 그렇죠? 여기 분당이죠, 분당. 그러니까 이걸 없애주려면 10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곱하기 1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80kg가 35m로 10분간 운동을 했기 때문에 28,000ml인데 이걸 리터로 바꾸려면 140, 28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오케이. 자, 14번. 보기에는 신경세포의 안정시 막 전이래요. 영향을 주는 소듐과 포타슘에 대한 그림이다. 소듐과 포타슘이다. 여기 누구는 나트륨이라고 읽기도 하고 포타슘을 칼륨이라고 읽기도 하던데요. 선생님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동의어예요. 나트륨, 소듐, 칼륨, 포타슘 같은 단어입니다. 에 대한 그림이다. 기억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세포 외액이고 내액이래요. 자, 세포 외액은 뭐가 많고 내액은 뭐가 많냐를 먼저 알면 금방 답이 나오겠죠. 세포 외액은 일단 소듐이 많다. 그럼 내액은 포타슘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정답은 2번이죠.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액. 그렇죠? 안정시 막전인데 얘가 이제 흥분을 하게 되면 활동 전이가 되게 되면 얘가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70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트레이셔를 확 넘어가면서 그렇죠.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게 된다. 세포 밖에는 소듐이 많다, 나트륨이 많다. 세포 내에는 칼륨, 포타슘이 많다. 그렇죠. 전압의 차는 마이너스 70mV이다. 오케이. 최대 산소 섭취량 공식에서 장기간의 지구성 훈련에 의해서 증가되는 요소를 모두 고르래요. 장기간 운동을 했을 때 최대 산소 섭취량이 늘어나는데 이 증가되는 요소를 모두 골라버려요. 이 공식 중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은 1회 박출량, 최대 1회 박출량, 최대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헐트레이트 X 곱하기 동정맥의 산소차 디프런 산소차예요.
장기간 지구성 훈련에 의해 증가가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1회 박출량이 운동을 계속하면 심근의 수축력이 강해져서 증가하면 좋대요. 심장 박동수가 트레이닝을 오랫동안 했더니 계속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게 좋대요. 동정맥의 산소착, 스트로크 볼륨에 의해서 필요한 올간, 즉 근육에 산소를 갖다 주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오는 이 동맥과 정맥의 산소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대요. 다시 말해서 100개의 산소를 가지고 갔다가 근육에다가 99.99개를 주고 0.001개를 남아있고 나머지를 이산화탄소로 99.99개를 갖고 오는데요. 운동을 많이 할수록, 트레이닝을 많이 할수록. 근데 이게 증가하면 좋을 수도 있대요. 여기서 증가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예요? 증가하지 않는 것. 바로 얘죠. 최대 심박수. 트레이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심박수는 증가한다, 안정시에 감소한다. 감소한다. 왜냐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1분당 심장이 70번, 80번 뛰는 사람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정말 많이 한 트레이닝 된 사람이 이 심장의 수축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일반인에 비해 70번, 80번 뛰는 사람에 비해 50번, 60번만 뛰어도 몸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70번, 80번 심장이 뛰는 사람보다 50번, 60번 심장이 뛰는 사람이 훨씬 더 심장에 효율적이다. 그렇죠. 또한 이 최대 심박수의 공식은 뭐예요? 220백이 나이예요. 20살이라고 치면 최대 심박수는 200번이라는 거죠. 40살이라고 치면 최대 심박수는 180번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장기간 지구성 훈련에 의해서 증가되는 요소가 얘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 오케이. 보기의 내용이 모두 증가되었을 때 향상되는 건강 체력 요소는 무엇인가? 건강 체력 요소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페이크예요. 볼게요. 모세혈관의 밀도. 모세혈관의 밀도가 많아졌대요. 큰일 너무 못 그랬네.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했대요.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했다는 건 무슨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산소를 많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토콘드리아 수가 또는 크기가 증가했대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뭐래요? ATP를 만들어내잖아요. 얘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동정맥의 산소차 AV의 옥시젠 디프런이 향상이 된대요. 동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맥에서 스트로크 볼륨이 일어났고 비너스 리트를 통해서 왔을 때 이 산소의 O2의 차이가 크대요. 그만큼 그러면 기관에다가 산소를 많이 주고 왔다는 소리죠. 그럴수록 좋은 거죠. 이것들의 세기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즉 산소, 즉 유산소 능력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1번 유연성, 2번 순발력, 3번 심폐지구력, 4번 근력 뭐예요? 심폐지구력이다. 유산소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 중강도 운동 시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혈중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예요. 1시간 동안 어차피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데 혈중 농도가 점차 떨어지는 게 무엇이냐예요. 1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돼요. 에피네프린, 인슐린, 성장 호르몬, 코티솔. 점차 감소하는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인슐린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인슐린의 역할은 우리 몸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뭐가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얘를 뭘로 주장을 해요? 근육이나 필요한 것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글루코스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몸에? 기본적으로 안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점차 농도가 높아질 이유가 일단 없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심화해서 볼게요. 왜 그런지. 자, 인슐린의 특징. 세포 내부로 글루코스를 이동 촉진을 한다. 세포 내부로 글루코스를 이동을 한대요. 시킨대요. 글리코겐을 생성을 증가시킨대요. 글루코스를 글리코겐으로 어디서? 간에서? 근육에서.
글루코스의 신생합성을 감소시킨대요. 혈액 속의 글루코스 양을 감소시킨대요. 일로 가니까. 단백질과 지방 대사에 관련이 있고 세포 내 아미노산 흡수를 증가시키고 단백질과 지방 합성을 촉진시킨대요. 자, 그러면 운동 중에 글루코스의 대사 조절, 에피네프린은 뭐예요? 글리코겐을 분해를 가속한대요. 왜? 글루코스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분해를 빨리 시켜야지만 혈중으로 글루코스가 나오게 되고 그게 에너지원을 쓰이게 되니까. 근육으로 빨리 가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 유리지방산의 동원이 증가가 된대요.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쓰여야 되기 때문에 성장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야, 코티솔, 단백질 분해를 증가시켜 아미노산을 간에서 글루코스 신생합성에 되도록 도움을 준다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얘는 무슨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단백질 분해를 증가시키면 돼요, 안 돼요? 나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육의 합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방해를 한다. 오케이. 운동 중에 지방대사, 유리지방산은 체지방세포와 근섬유의 내부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로 저장이 된다.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네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활성화되는데 그게 바로 코티솔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이다. 따라서 정답은 인슐린이다. 보기에 설명하는 고유 수용기는 무엇인가요? 고유 수용기라고 딱 생각이 들면 바로 나오는 단어들이 금방추와 골지텐던, 골지건이죠. 감각 및 운동신경의 말단에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말단에 일단 연결돼. 말단에. 머슬이 이렇게 있는데 인대가 있고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말단이 있대요. 감마 운동 뉴런을 통해 조절이 된대요. 감마 운동 뉴런에. 근육의 길이의 정보래요. 아주 좋은 키워드를 줬어요. 근육의 길이를 권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금방추. 그러면 골지건은 뭐에? 근육의 장력을 감지한다. 그렇죠. 감각신경, 구심성, 고유수용계 중 금방추에 대한 설명이다. 금방추는 근육의 길이에 반응을 한다. 수용체 근육의 신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것들이죠. 근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력, 힘을 내는, 근육의 힘을 내는데 옳지 않은 것, 요인으로서 근육의 횡단 면적이래요. 근육을 탁 잘라서 팽으로 봤더니 횡단 면적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힘을 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근육의 적정 길이, 근절. 그렇죠. 하나의 분절,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예를 들면 그림을 너무 못 그렸죠.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치면 하나의 분절이에요. 아이밴드에 대한 적정 길이. 근섬유의 구성의 비. 근섬유 타입 1이냐 타입 2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의 비율. 근섬유의 두께막. 근섬유의 이 두께막. 이 두께. 얘가 두꺼울수록 힘을 세지거나 얇을수록 힘이 세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너무 쉽죠. 그냥 주는 문제죠. 전혀 상관없는 4번 근섬유의 두께. 상하원 이두근의 움직임에 대한 근육 수축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바이셉스에 대한 수축, 움직임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자세를 유지할 때 등척성 수축이래요. 턱걸이를 올라갈 때 단축성 수축이래요. 바이셉스가. 턱걸이를 내려갈 때 신장성 수축이래요. 근육이 늘어난대요. 공을 던질 때 등 속성 수축이래요. 이게 살짝 애매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철봉이라고 똑같이 턱걸이라고 합시다. 턱걸이. 턱걸이를 자세를 유지해. 턱걸이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근육의 길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도 여기서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척성 수축이다. 그렇죠? 척이 이꼴이라는 소리죠. 턱걸이를 올라갈 때 바이셉스가 줄어들죠. 컨센트릭 컨트랙션을 하죠. 그런데 턱걸이를 내려갈 때 쭉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이라고 할 수 있죠. 공을 던질 때 등 속성 수축이에요. 등 속성 수축은 뭐예요?
동일한 관절 범위 내에서 동일한 속도로 수축을 할 때가 등속성 수축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일정의 기계가 필요하다라는 것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공을 던질 때 등속성 수축이 아니다. 볼게요, 정답을. 공 던지기는 근육의 길이가 변화되면서 장력을 발생시키는 등장성 수축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번 생리학, 23년 생리학은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궁금한 점, 모르는 점은 언제든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